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예술TV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최경숙 선생님을 너무너무 뵙고 싶었는데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뵐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록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의 방송 분위기는 뮤직박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최경숙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실 굉장히 많은 공연 실황을 가지고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경숙 선생님이 어이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많은 공연 실황을 가지고 오셨는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생활예술TV에 나와서 음악 공연 실황을 보여주시는지 이걸 이제부터 찬찬히 하나하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시민문화예술센터라는 인천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사무처장 맡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대학 때 이렇게 민중가요 이런 걸 접하다가 예술가들이 무슨 공연을 한다, 전시를 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하고 더 다가가는 예술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단체를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올해까지 단체에서 일한 게 24년 차 됐고 24년 동안 주로 했던 일이 이제 시민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이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생활문화 축제라든가, 그러니까 생활문화라는 이름이 없을 때부터 그런 동아리 활동 이런 걸 많이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최경숙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인천의 문화바람이라는 여러 동아리들이 모인 연합회예요. 그리고 그 문화바람의 일종의 또 상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천의 시민문화예술센터라는 곳이기도 하죠. 제가 문화바람이라는 동아리들의 연합회에 가서 발견한 놀라운 점들이 있었지만 최경숙 선생님도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 지금 24년 활동하셨다고 그랬고,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듣게 되겠지만 최경숙 선생님은 뮤지컬에 들어가는 노래를 모두 다 작곡할 정도로 실력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최경숙 선생님한테 궁금한 것이, 그런 실력을 갖추고 계시면, 제가 그 뮤지컬을 가서 또 공연을 봤기 때문에도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건데,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이른바 프로페셔널하다고 말하는 미사이공이라든가 오페라 유령을 작곡하셔도 문제가 없을 분 같은데 왜 시민의 예술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기도 해요. 그런 중요하고 아주 멋진 무대에 대한 제안이 오면 지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거절하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기 전에 안 그래도 이제 대학로에 가서 활동을 할 만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더 가까웠던 거는 이 바닥이 없이 그냥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뚝딱뚝딱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만들고 부대끼고 이런 활동이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안, 그러니까 극단 내지는 기획사 같은 걸 만들자는 동료들의 제안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인천 내려가서 단체 활동 할래요. 이러고서 내려왔습니다. 그걸 후회를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내려와서 그때의 마음도 그렇고, 후회는 없지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노래하고, 또 끝나고 같이 삶을 나누고, 막 술 한잔 하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게 이제 친구, 가족, 이런 경계선을 다 허무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그때 만났고, 이 사람들하고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더 풍부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게 됐고,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제 지역 극단들하고 작업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시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겪다 보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뮤지컬도 만들게 되고, 축제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선생님, 말하자면 뮤지컬 한 편에 들어가는 음악을 작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크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도 너무 좋았고 한데, 예를 들어 이른바 전문예술 분야에 있다는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한 시각 같은 것이 전문 예술가가 생활 예술가한테 가지는 어떤 약간의 그런 폄하된 시각 이런 것들을 혹시 느끼셨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뭔가 지원 사업을 예산을 주는 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좀 다른 시선으로 본다든가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만한 사안은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뮤지컬 같은 작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콜라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뭐 음악을 만들거나 무대 미술을 한다거나 연기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참여자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서 저희가 그걸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민들의 이런 창작 활동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 인천에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천문화재단에서 맨 처음에 인천얼츠라는 이런 시민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을 때 좀 많이 대상화되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실력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립싱크만 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분들의 이제 시민분들의 동아리 활동을 잘 이해 못 하시니까 연습 시간을 막 낮으로 잡거나 그래서 뭐 저녁 시간도 예를 들면 직장인분들이 대부분 퇴근하시고 식사 잠깐 하시고 오시면 7시 반 8시가 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런데 막 연습 시간을 6시로 잡아서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퇴근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런 건 있겠죠. 제가 계속 전문가들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쪽에서의 어떤 실력 평가나 이런 거를 받겠지만 저는 사실은 논외일 거예요. 아마 그 전문가분들한테는 그냥 시민 뮤지컬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시민 뮤지컬이란 용어를 쓰셨는데 그게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인천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분들도 시민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건가요? 네, 인천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이 매년 인천왈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요. 근데 이제 그 인천왈츠가 올해로 거의 10년 정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1회 때부터 이런저런 관계가 있었고 그 중에서 한 3, 4회부터는 뮤지컬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도 이제 지역 극단하고 콜라보해서 작곡가로 결합한 2년 동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점이 인천이 되게 좋은 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시민들에 대한 특성의 이해가 좀 낮다 보니까 그냥 다 작사, 작곡의 대본까지 다 그냥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시고 연기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런 점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에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이제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런 시민 뮤지컬 페스티벌 같은 다들 모여서 한바탕 놀아보는 경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뮤지컬을 만드는 건 창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얼츠라는 어떤 뭐 인천문화재단이라는 이런 큰 데서 하는 이 비용은 상당히 많이 몇천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활동으로 할 경우에 만약에 이걸 지원금을 신청하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뮤지컬 알다시피 한 편을 올리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막 4, 5천 이상의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들이 너무 차이가 현저하게 나니까 한 번 끝나고 나서 다시 재공연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페스티벌 같은 게 열리려면 뭔가 지속적인 지원이 있고 그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계속 거기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재공연되는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하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 생활예술에 대한 지원, 더구나 뮤지컬 같이 돈이 많이 드는 장르에 대해서 그렇게 그 지원 금액이 적은 거 보면 관에 계신 분들은 시민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숨도 반 정도로 쉬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돈이 더 많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전문가들이 작품 다 만들어야 되고 연습하는 과정은 훨씬 더 길고 세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안타깝죠.
맞습니다. 하시고 싶던 말씀 제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뮤지컬 얘기 조금 더 하고 저희가 원래 하려던 평화음악가요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 인천 시민문화예술센터에서 했던 그 뮤지컬을 처음 봤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 요새 아직도 차에서 그 CD 듣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무대를 생각하면서. 그때 제목이 뭐였죠? 그 뮤지컬의 제목이? 소우주 환상곡입니다. 네, 소우주 환상곡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몇 회째 올리고 계신 거죠? 2, 3 올해까지 5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올해까지 5회. 네. 소우주 환상곡의 줄거리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소우주 환상곡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저희 센터가 20주년이 되는 해의 기념 공연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가장 큰 재산은 시민들이 이 공간을 만나고 이 동아리를 만나서 어떻게 서로 관계가 생기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동아리 활동을 길게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우리 회원들의 이야기를 다 취재를 해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평화바람이라는 합창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합창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끌어주던 지휘자 선생님이 사라져요. 아이고 세상에. 사라지는 이 지휘자 없이 정기 공연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막 준비하다 좌우충돌하고 결국은 싸워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이제 일상을 보내다 보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일상이 달라지는 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고 갈 데를 안 가는 것 같고 먹을 걸 안 먹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돼서 자기들의 힘으로 정기 공연을 이루는 이런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우주 환상곡이 그랬다면 2, 3, 4, 5로는 이야기 전개가 어떤 방식으로 조금 변해갔나요? 지금 저희가 시즌 올해가 5회째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첫 번째 만들었던 그 평화바람 합창단을 중심으로 하는 거를 기본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3회, 그러니까 시즌 3 때 한번 내용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합창단의 이야기를 다루기는 하는데, 네. 약간, 그때는 젊은 배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약간, 사랑 이야기도 좀 있고, 아하. 좀, 달라지기도 했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은 공연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연출하시는 선생님이 네. 이 소우주의 내용을 네. 영화로 바꿔서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영화로 바꾼다는 건 무슨 말이죠? 뮤지컬 영화를 찍는 거죠. 그러면은 무관중으로 공연을 하시고 그걸 영화로 촬영한다? 네, 그렇죠. 와우. 그래서 지금 10월 초에 촬영해서 10월 말 정도에 공연을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이게 사실은 고육직책이긴 한데 네.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네. 걸로 아마 그대로 갔을 것 같은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 영화제 출품도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지만 일단 한번 찍어보는 게 저희에게 목표입니다. 아니 저는 생활예술 그러니까 영화제를 또 제가 했던 프로그래머를 했던 사람으로서 생활예술 영화제가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생활예술을 했던 활동들을 잘 기록하고 그걸 공유하고 하기에 영화제만한 또 좋은 그 매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영화도 찍으시는데 영화제도 하나 만드시죠, 기왕에.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아마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훅 다가오긴 했는데 지금 모든 행사들이 영상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조만간 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소주 한 상곡의 줄거리가 아주 재밌을 수 있었던 이유가 생활예술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일상에 딱 천착해서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 희노애락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재미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픽션의 어떤 대작가가 쓴 시나리오에도 그 뒤처지지 않는 일상의 생생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재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타고의 합창단처럼. 마찬가지로 생활예술의 일선에는 항상 그런 진정성이라는 가장 좋은 그 대본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활예술을 주제로 한 그 현장을 담은 영화들이 모여서 영화제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재미있는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또 버킷리스트에다 이렇게 꼭 넣어놓고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인천 평화 창작 가요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최경숙 선생님한테 살짝 처음에 들었을 때도 이미 그 에피소드가 참 많았는데, 이 인천 평화 창작 가요제, 말하자면 또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영화제고, 그 예산을 또 모으는데도 쉽지 않고, 지금도 뭐 크라우드 펀딩도 하셨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 그리고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도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곡을 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를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평화를 원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3박자 곡으로 약간 좀 편안한 노래인데 네. 어느 날 제가 그 노래를 검색을 해봤더니 은근히 조회수가 엄청 높은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었던 시절은 아니었고 민중가요 사이트가 있었어요. plsong.com이라고. 그래서 네. 거기서 유난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봤더니 댓글에 아이들이 다 댓글을 다른 거예요. 이 노래 뭐 좋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평화 교육을 시작하면서 네.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평화 노래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희 나라에 정말 평화 노래가 없어요. 제목에 평화가 들어간다거나 평화를 쉽게 설명하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명의 작곡가의 노래가 쓰여진 거였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 정도에 저희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죠. 야, 평화 노래가 이렇게 없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노래를 많이 만들려면 뭐 상금 정도 걸고 네. 가요제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이 평화 노래를 막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네. 그것을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네. 소문을 막 냈어요.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인천광역시의 남북교류팀에 이제 남북교류 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지금 대북 이 사업이 다 전면 중단돼 있어서 기금이 묶여 있으니 이 기금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만들어져서 네. 2014년에 1회 가요제를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를 시작할 때는 인천광역시와 같이 시작을 했고 그때는 비교적 그래도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1회 가요제 예산을 결정했던 분과 네. 가요제 본선쯤에 당선되신 시장님이 성향이 완전 다르신 분이었어요. 네, 맞아요. 1회 가요제 때 바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2회를 바로 치르지 못했고요. 네. 한 1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든 하자. 이거는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주변에게 더 소문을 내서 쌈짓돈 모아서라도 하자. 이래서 2015년에 2회를
이어가게 됐고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이 타이밍에 1회에 인천 평화창작가요제 특별상 노래를 좀 한번 들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일본 히로시마의 뮤지션인 사람이 이걸 작곡한 노래인가 보죠. 작사 작곡을 했나 보죠. 제목이 히로시마의 눈물이네요.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저희 노래 들을까요? 그 히로시마에 대한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네. 아마 들어보신 경우도 있을 텐데 멈춘 시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딱 떨어졌을 때 네. 시계가 그 시간에 딱 멈춰 있는데 그 시계에 대한 이야기가 히로시마의 많은 작품에도 나오는데 이 곡도 역시나 이제 히로시마를 거닐면서 거기에 이제 노인분들과 히로시마를 원폭을 겪었던 세대들을 보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이분이 써서 이제 1회 가요제 때 저희가 국제 대회를 꿈꾸면서 일본에도 포스터를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이랬었는데 그때 참가 신청을 하셔서 참가를 하셨는데 저희가 노래를 받아들고 보니까 네. 이 노래는 경쟁의 1, 2, 3등 혹은 4상 이렇게 끼어들 만한 가치를 넘어서는 노래다 생각을 해서 특별상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드리게 됐습니다. 야마가미 시게노리와 다나카 카스 이게 두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네네. 한 분은 이제 하모니카 연주를 하시고 네. 한 분은 기타 치면서 연주를 하시고요. 네. 저희랑 또 오랫동안 교류를 했던 일본의 우타고의 합창단을 통해서 만난 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분은 이제 일본의 철도 JR이라고 하죠. JR 철도에서 신호수 기관사, 안내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히로시마 철도에 근무하시면서 노래를 또 이렇게 만드시고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생활문화, 생활예술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도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1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 특별상을 받은 히로시마의 눈물을 저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이거는 진짜 특별상을 줄 수밖에 없는 작품이네요. 정말 감동적인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그 우타고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천에서 선생님이 같이 하시는 인천 시민문화예술센터하고 같이 교류하는 지금 역사가 또 꽤 쌓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우타고의 합창단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 교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천 시민문화예술센터로 쭉 있다가 한 10년 정도 활동했는데도 맨날 똑같은 한 7, 80명의 회원 정도의 수준의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넓게 시민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공부를 하다가 만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우타고인데요. 우타고는 말하자면은 일본의 민간합창단 연합회예요. 일본이 전후에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민들에게 뭔가 평화의 메시지도 서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통해서 좀 이 심성을 좀 어떻게 회복을 하자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한 게 우타고의 운동이고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 7, 80만 정도의 회원이 전국적으로 있다고 7, 80만? 네네. 엄청난 합창단이 많고 그래서 각 동네마다 합창단들이 서로 지역마다 이제 예선전을 해서 이게 쭉쭉 올라와서 1년에 한 번
우타고의 축전이라는 큰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례를 듣고 저희가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똑같이 우체국 합창단, 어디 여성 합창단, 어린이집 선생님 합창단 이렇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동아리들도 나중에 이렇게 커지고 전국 단위로 모이게 되면 이런 축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광주에 그 바위섬을 부르신 김원중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이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벌써 몇 년째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를 통해서 그분 연락처를 알고 그 일본 분들이 한국에 오실 때 저희 인천도 들러가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만남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봄이 오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일본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로 한 12년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제가 그때 전달받은 바로는 우타고의 그 축전에서 그 노래를 하시는 분들의 곡들을 들어보면 멜로디는 사실상 상당히 단순한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막 북받쳐서 우시는 분, 감동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사가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애환이나 뭐 사랑이나 이런 얘기들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서 그 가사를 듣고 사람들이 다 감동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우리 최경숙 선생님도 그 사이에 일본어를 많이 배우셔가지고 이제 가사를 듣고 눈물 흘리시는 수준이 되신 거죠? 아닙니다. 네, 통역가가 항상 같이 하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그분들의 감동은 사실은 그 노래 가사들이 다 그분들의 삶에서 이제 취합돼서 전문가들과 함께 혹은 그들이 직접 만든 노래고요. 이것들을 그 우타고의 전체 차원으로 보급곡 같이 내려가요. 축전 전에. 그러면 이제 그 악보를 다 받아서 각자 연습을 하신 다음에 축전 때 모여서 여성 합창, 뭐 여성 500인 합창, 남성 300인 합창 이런 식으로 같이 노래를 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죠. 근데 제가 더 저는 사실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사는 나중에 보고 감동을 받지만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의 그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는 그 표정은 사실 그 표정 자세 이런 것만 봐도 감동이 돼요. 저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부르는구나, 슬퍼하면서 부르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너무 감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2회까지 갔었는데 그 2회 때는 그러면은 큰 어떤 지원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축제 예산으로 저희가 인천문화재단 통해서 일부 한 2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을 지원을 받았고요. 네. 근데 보통 이 가요제를 하려면 1억 가까운 와우. 나머지를 모으기 위해서 지역 단체들 후원도 받고 기업들 찾아가서 받고 그다음에 단체 중에 이제 대북 지원을 했던 단체들이 기금이 있는 단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결의하나라든가 그 안에 이제 빵공장 사업본부, 치과본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금을 또 저희가 후원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5만 원부터 많게는 한 500만 원까지를 계속 이제 모은 거죠.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대단하시다. 그때부터 이제 텀블벅이라는 소셜 펀딩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돈 사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한 5, 6천 선? 많으면 8천? 이 정도 선으로 지금 항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가요제 연출팀들은 실제로는 거의 인건비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하면서 저희가 너무 좋고 감동받는 일이 많아서 그게 저희의 자산이다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획팀에서 연출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경우가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거나 전공하신 분이 아닌 분들도 꽤 되실 거 아니에요? 음악 전공은 아닌데 대부분 이제 말하자면 뭐 시스템 쪽이라든가 이런 데 연출 전문 스태프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평화 창작가요제에 어떤 의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4-5명 정도는 계속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이사이에 또 다른 여러 스태프분들이 또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그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무대 보시면 알겠지만 무대가 완전히 프로페셔널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KBS 무대를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했단 말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인건비도 못 받으신다니까 그거는 제가 너무 속상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3회 때로 좀 넘어갈까 봐요. 3회 때 유라시아 가자? 유라시아를 가겠다는 제목이 유라시아 가자인 거죠, 지금. TKR은 뭐의 약자일까요? 제가 들었었는데 까먹었는데. 네. 이게 그 코리아 횡단 국토 횡단 열차 이런 시베리아를 이제 횡단하는 열차인데 한국부터 출발한다는 상상으로 자기네들이 팀명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는 T는 모르겠고 코리아 레일로드라든가 그렇겠죠. 이런 코리아 런이나 이런 거네요. 네. 자, 어쨌든 이게 시민심사단에 아주 엄청난 호응을 끌어냈던 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시민심사단 말고도 전문가 심사단이 따로 있나요? 심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심사는 심사위원장님 이하 전문 심사위원이 한 4분에서 5분 정도, 이제 절반 정도는 1회 때부터 고정으로 가시고요. 절반 정도는 계속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요. 제가 그 공연 당시에 로비에 있었는데 갑자기 환호성이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로비까지. 그래서 뛰어들어가 봤더니 이 팀이 하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하시는 소리였어요. 아마 역대 최대, 지금까지도, 6회까지도 시민들의 호응은 제일 많이 잘 끌어내는 팀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면 되게 간단한데 엄청 시원스럽게 노래를 하시는 그런 팀입니다. 자, 이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속이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코로나니 뭐니 이거 시원하게 뚫어드릴 수 있는 유라시아 가자!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 유라시아 가겠습니다. 유라시아 가자. TK야 가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전을 가로질러 아주지나 경양도차 냉면을 먹는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유라시아 가자.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 가자. TK야 가고. 와, 진짜 시원하네. 아주 속이 그냥 뻥 뚫리네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 정도로 그치면 안 되고 어딘가 프로무대로 이렇게 나서셔가지고 뭔가 전 국민의 가슴을 뚫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이분들은 지금 여자 보컬분 같은 경우는 유명한 유튜브세요. 그래요? 유튜버? 네, 그래서, 네. 혹시 3회로 넘어가면서 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 2회 때는 사실은 쉬었다가 가는 거라 뭔가 위축되어 있던 게 느껴져요. 저희가 사진을 봐도 그렇고 무대를 봐도 그렇고 많이 위축됐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3회부터는 그래 아무도 안 도와주면 우리가 알아서 갈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그게 왜 3회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3회를 통과하고 나면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안정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3회부터는 사실 도와주시는 분들의 폭이 되게 많이 넓어진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인천시 이제 곳곳에 사람들이 이 가요제가 이제 계속 가는구나 라는 거를 인정해준 계기가 아마 3회 때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회를 넘어가면서 저희 이제 목표가 일단 10회까지는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10회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만들었던 계기입니다. 4회 때 또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이 피우리라는 인천 출신의 청년팀이 장려상을 받았었네요.
이게 또 인천에서 열리는 음악제다 보니까, 가요제다 보니까, 인천 분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율로 보면 어떤가요? 비율을 보면 생각보다 요즘에는 인천 출신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전국으로 더 좀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뭐 첫 해부터도 서울, 경기 지역이 제일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인천이라고 해도 본선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인천팀이 많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피올이라는 팀은 저희는 사실 인천팀인지 몰랐었고요. 네, 그래서 그냥 노래를 너무 예쁘게 남자 미남 배우, 미남 가수 남자분 두 분이 이제 노래를 너무너무 이쁘게 하시고 네. 잘해서 그냥 너무 이 팀 너무 예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천에 사셨던 분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알고 보니까 여기 보컬 분이 너무 실력이 출중하시고 이제 가수 활동을 하려고 여기저기 경연대회를 나가셨는데 막 상을 많이 휩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나중에 이제 알고 너무 잘 됐다 했고, 이분들, 그러니까 이 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팀들도 인디 뮤지션들이 대부분 내가 지금 음악을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소위 생활예술인으로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전문예술인이 될까, 이 고민들을 하는 기점에 있는데요. 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이제 기로에 있다가 가요제를 계기로 더 폭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인디 뮤지션이라고 하면 또 약간 생활예술보다는 조금 또 이렇게 뛰어넘은 그러신 분들인데, 혹시 이 자격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건다거나, 이게, 생활예술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나요? 아니면은, 전문예술가도 여기 참여하는 게 이게 경쟁에 이게 맞나요? 형평성이 맞나요?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제기되진 않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열어놓고 받고 그러시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예술인의 비중이 꽤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참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희가 뭔가 심사를 할 때 음악의 실력만으로 이게 심사를 한다면 당연히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평화창작가요제다 보니까 평화의 메시지를 얼마나 잘 다뤘는지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쭉 본선까지 올라온 팀들을 보면 생활예술인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30-40%는 차지하게 되고 심지어 그 중에서 또 상을 받으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대중상을 받으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민심사단이 뽑은 1등상을 받은 데가 416 밴드라는 팀이에요. 근데 그 밴드는 이름을 봐도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이겠네요. 이라는 것을 추모하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만든 밴드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내용과 그다음에 모든 콜라보가 다 이루어진 팀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김에 우리가 5회 인천 평화창작가요제 대중상을 받은 416 밴드의 날개를 잃지 않았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분명히 날개가 있었겠지. 하늘을 나르는 짜릿한 느낌 내 온몸이 기억하고 있으니 이제는 잃어버린 나의 날개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힘차게 바람을 가르고 푸른 하늘을 날아올라 가고 싶은 곳. 정말 이게 왜 이런 416 밴드 그리고 날개를 잃지 않았다면이라는 제목을 달았는지 진짜 뭔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는 416 추모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네요. 이런 감동을 주는 곳이라면은 뭐 전문예술가건 생활예술가건 그런 걸 따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말씀대로.
그렇다는 거는 사실 좀 사회적 이슈,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온 국민들을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저희 뭐 한 4, 5년간에도. 그런 아픔들을 좀 치유해주는 역할을 이 가요제가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 뮤지컬의 CD를 갖고 있지만,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 평화창작가요제 CD도 주셨잖아요. 좀 더 열심히 들으면서 저를 치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개를 잃지 않았다면 정말 좋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죠. 또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하긴 뭐하지만, 네. 저희가 1회 때가 2014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 4.16 사건이 있었어요. 네. 공교롭게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2회 대상곡도 이제 이 4.16에 관한 곡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엄청나게 슬펐어요, 노래가.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스태프들까지 다 울 정도로. 그다음에 뮤지션 스스로는 이렇게 어둡고 느린 이 노래를 경연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상을 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공연을 하고 아예 짐을 싸놓으실 정도로 발표 전에. 그런데 이제 5회 때 받은 4.16 밴드의 곡을 들어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되게 밝은 부분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매해 4.16에 관한 노래들이 계속 출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4.16을 어떻게,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도 보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네. 나름대로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분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 시간이 가면서 시민들이 그 사회적 사건, 사회적 재앙의 아픔을 어떤 식으로 이겨내가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5회 때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예술상을 탔던 모자라는 게 이 모자가 아니고 Mother and Son인 거죠. 모자라는 팀의 낮잠이 있는데 제가 영상 살짝 봤는데 보니까 온 가족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엄마하고 아들만이 아니고. 모자라는 팀은 실제로 예선할 때, 그러니까 음원을 제출할 때는 엄마와 아들이 나오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2차를 가고 3차를 가면서 계속 가족이 한 명 한 명 더 붙더라고요. 본선에는 온 가족이 나왔어요. 이 팀이 재밌는 게 아빠는 작곡과 건반을 하시는 분이고 엄마는 보컬 전공이시고 아이들 3명 다 노래와 악기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가족 밴드면 뭔가 이제 어설프거나, 그러니까 소위 따뜻한 맛으로 뽑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잘하던데요? 너무 잘해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가요제 이후에 다른 공연도 저희가 많이 이제 섭외를 해서 모셨는데, 노래도 너무 좋고 잘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던 게, 뭐랄까, 그런 그 훈련된 가족이 나왔다면, 아이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도 약간 무대 매너에 맞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너무 순박한 거죠. 거기서 맞아요. 점점 연습을 하는 과정에 결합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딱히 대단히 긴장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가족 안에서 항상 이런 노래를 했었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이렇게 전문적으로 뭔가 대중들을 상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영 아닌. 그렇지만 노래 자체도 너무 좋고 노래하시는 어머님의 목소리도 너무나 멋져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무대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너무 수다를 떨지 말고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자의 낮잠입니다. 사각사각 감긴 그루터기 낯익은 풍경
네, 저희가 느낀 감동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죠. 특히 아이들의 표정 아마 주목해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 참 아이 셋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모니어스한 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했다는 것만 해도 부모님들은 정말 뿌듯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사에 보면 네. 아름다운 꿈이거든 꼭 붙들고 놓지 마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해를 끝내면서 저한테 줬던 어떤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품은 꿈이 아름다운 네. 꿈이라면 꼭 붙들고 놓지 마라라는 거를 이 노래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참 인상 깊은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멋집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5회 인천평화 창작가제 대상을 받은, 대상이면 뭐 대단한 노래일 것 같은데, 동백나비라는 그 위안부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가월이라는 팀이 했어요. 가월이 무슨 뜻일까요? 가월이 노래하는 달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곡을 작곡한 친구의 예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 학생이에요. 네. 실용음악과 학생이고 이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그 학교에서 그 전에 이제 사회 때도 이제 수상곡, 그러니까 장려상 수상팀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친구 가월 친구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네. 아침에 학생들이 또 다 힘을 합쳐가지고 대규모 밴드를 만들어서 출전을 했는데 네. 이쁜 거는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가 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평화창작가요제에 자기네 노래가 대상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외쳤던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 역시 대상을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행복해 하면서 올해 이제 얼마 후에 저희가 9월 12일 날 본선을 하는데 축하 공연을 해주러 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가월에 동백나비를 들으면서 저희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저희 마치기 전에 이제 제6회 인천평화 창작가요제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고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0년에 열리게 되는 제6회 인천평화 창작가요제는 언제 열리게 돼 있나요? 9월 12일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딴 때 같으면 그냥 버릇처럼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네. 정말 예정이에요. 정말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9월 8일 정도에 네, 연기가 된다면 이제 뭐 그래도 비대면 형식으로라도 어떻게든 공연이 되긴 하겠는데요. 안타깝지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네. 방송할 예정이니까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저희가 열심히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비대면으로 열리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에도 CD는 제작을 하시겠죠. 네, 지금 네. 거의 다 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CD가 나오면은 어떻게든 저희하고 좀 다시 연결을 하셔서 저희가 CD를 판매하는데,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 CD를 들으면서 그 운전을 주로 할 때 CD를 듣게 되는데, 그 가사가, 뭐, BTS가 줄 수 없는 감동이다. 뭐 BTS도 역시 뭐 사회 참여적인 이슈를 다룬다고도 하고 그래서 많은 아미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저는 이 인천평화창작가요제에 나오는 노래들의 그 진정성 담긴 가사들 이것들도 언젠가는 BTS의 아미 못지않은 인천평화창작가요제의 아미들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정도로 너무 멋진 가사와 곡들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가월에 동백나비 들으면서 생활예술TV 녹화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하얀 치마 자락 위에 동백꽃잎이 떨어지고